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2년차 여성입니다. 집집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지만 저희 시댁에도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 얘기를 남들 앞에서 떠버리는 건 내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건 알지만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서 속으로 삭히기 힘들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는데 두 분 모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에 다니셔서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남동생도 저도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발레, 수영 등 돈 들어가는 예체능 교육도 많이 받았고 중고등학생 때는 학원과 과외를 병행할 정도로 교육적으로도 풍족한 지원을 받고 자랐어요. 창피한 말이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제 손으로 등록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 정도 지원은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이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대학 생활을 이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답니다. 그러다 첫 직장에서 저와는 형편이 다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이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2남 1녀 중 둘째로 위로 3살 많은 형과 2살 아래 여동생이 있어요. 큰아들은 첫째라는 이유로 사랑도 많이 받고 장남이라는 타이틀 덕에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랐다더군요. 막내 여동생은 딸이 귀한 집안에 태어난 덕분에 시부모님은 물론 집안 어른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요. 반면에 제 남편은 어릴 때부터 형과 동생이 치여 제대로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자라야 했어요. 형보다 성적이 잘 나오면 동생이 지형 이겨먹겠다고 기를 쓴다고 혼나고 성적이 떨어지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혼나곤 했대요. 아니, 무슨 부모가 그래? 자기 혹시 좋은 자식 아니야? 결혼 전 남편과 맥주를 마시다가 남편이 살아온 얘기를 듣곤 제가 발끈했더니 남편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그래도 어린 마음에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부모님이 나를 봐주시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아버지가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중 반년 넘게 내가 병원에서 지내면서 병수발을 했거든. 그런데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형만 찾으시더라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딱 한 번 찾아봤던 형을 말이야. 휴학까지 하고 아버지 병수발을 한 나는 안중에도 없으신 걸 보고 그때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버렸어. 씁쓸한 표정으로 맥주를 홀짝이는 남편을 보니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는 남편과 결혼까지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날 남편의 얘기를 듣고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불쌍한 남자는 내가 평생 아끼고 사랑해줘야겠다라고요. 당시 저는 입사 3년 차에 접어든 대리였고 남편은 입사 1년 차 사원이었어요. 나이는 남편이 저보다 4살 많았지만 군복무와 아버님 병간호 때문에 휴학을 했던 터라 졸업이 늦어서 늦게 취직을 하게 됐거든요. 비록 입사는 저보다 늦었어도 제가 남편의 직속 사수다 보니 우리는 회사에서 자주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서로를 이성으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남편이 비록 직급은 저보다 낮았지만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우직한 면모가 있어서 일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결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하루 종일 초조하고 마음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평소 건강체질이던 남편이 이틀이나 연달아 결근을 하자 걱정이 돼서 남편이 사는 집까지 찾아갔어요. 주소를 들고 찾아간 곳은 신림동에 위치한 조그만 원룸이었어요. 다닥다닥 붙은 연립주택의 4층 집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도 높아서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초인종도 여러 번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까지 두드린 끝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어요. 열린 문틈으로 다 죽어가는 남편의 얼굴이 보이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속으로 조금씩 마음을 품고 있던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터면 남편을 와라 껴안을 뻔했지 뭐예요. 남편은 마른 입을 힘겹게 떼고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지만 그 질문을 다 듣기도 전에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밥은, 약은 먹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제 눈을 보고 놀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그 길로 다시 계단을 내려가 집에서 한참 떨어진 약국에서 감기약과 비타민C를 사고 근처 과일 가게에 들러 귤이랑 오렌지를 샀어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죽집에 들러 죽도 몇 가지 사들고 왔죠.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암벽 등반에 가까운 4층 계단을 올라온 저는 일단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남편 옷부터 갈아입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창피하다며 자기가 나중에 갈아입겠다고 했지만 남편 등짝을 한 대 치고는 제가 직접 갈아입혔죠. 아파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거저거 따질 거예요. 사람 힘 빠지게 하지 말고 빨리 옷 벗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중반의 여자가 하기엔 참 당돌한 말과 행동인데 그때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윽박지르며 남편의 옷을 억지로 벗겼어요. 그리고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죠. 남편은 창피하다며 몸을 빼면서도 제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르더군요. 옷을 갈아입히곤 죽을 반통가량 먹인 후 감기약과 비타민을 먹였어요. 그리곤 자리에 눕히고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주었죠. 간병을 하는 내내 남편은 초점이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참 애처로워 보였어요. 밤새 남편을 간호하던 저는 새벽에 잠이 들었고 아침에 남편 집에서 출근을 했어요. 다행히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서 이틀간 몸조리를 한 남편은 상태가 많이 호전됐고 월요일엔 멀쩡히 출근을 했더라고요. 출근을 한 그날 남편은 제가 감사 인사로 점심을 사면서 말했어요. 간병을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저희 엄마한테도 못 받아본 걸 윤 대리님한테 받았네요. 고마워요. 에이, 이도훈 씨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겠지. 아무렴 어머님이 아들 병간호 한번 안 하셨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그러더군요.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실은 제가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이후 담담하게 이어가는 남편의 말에 저는 세상에 이런 부모도 다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형과 동생한테 치여 부모의 무관심과 정서적으로 지원받지 못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학기 중에도 죽어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방학 땐 삼복더위에 막노동판에서 타일 붙이는 알바까지 해가며 죽어라 벌었는데 글쎄 그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알게 됐어요. 엄마가 내 등록금을 훔쳐서 형한테 줬다는 걸요. 형은 그 돈으로 여자친구랑 해외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등록금을 훔쳐서 형 유흥비를 대준 셈이었죠.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는데도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등록금이 없으니 휴학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학교에선 휴학을 하려면 먼저 돈을 내고 등록한 뒤에 휴학을 하라니 나 원참. 그때 같은 과 동기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셨더라면 내 최종 학벌은 대학 중퇴로 끝났을 거예요. 내 인생 참 구질구질하죠. 남편의 자주 섞인 웃음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감기로 인해 남편의 사정을 알게 된 후로 우리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 무렵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제야 저는 그동안 남편의 입으로 들었던 어머님과 형 그리고 시누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아주버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던 때였는데 그래서 더 어머님 신기가 불편한 상태였어요. 네 형은 직장 때문에 밤잠도 설치고 밥도 제대로 못 넘기는데 넌 이런 판국에 결혼을 하겠다고? 아이고, 넌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사는 거냐? 어쩜 이렇게 눈치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어? 어머니, 당장 식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은 형이 다시 직장을 잡으면 그때 올릴게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볼멘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이젠 네 결혼까지 걸어가면 날 닥달할 생각이냐? 이게 아주 내 목을 재려고 작정했구나.
왜? 내가 네 월급으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눈꼴실이냐? 그럼 말로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버리지 말고.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오가 자란 아주버님은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사람이라서 저희 결혼을 두고도 자기 편한 식으로만 해석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쫓겨난 건 불성실한 업무 태도에 분수에 넘치는 사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걸 타인의 탓으로 넘기고 자신을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믿고 살더라고요. 그나마 결혼을 찬성해준 건 신우이 뿐이었어요. 그 이유가 그리 선하지는 않았지만요. 난 작은 오빠 결혼 찬성. 저 언니 구두랑 백 보니까 돈 좀 있는 집 딸인 것 같거든. 난 이참에 새언니한테 붙어서 콩고물 좀 얻어먹을래. 어쩌면 하나같이 이기적인 인간들만 모여있는지 이런 집에서 제 남편이 태어났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날 어머님은 끝까지 저희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셨지만 다행히도 몇 달 뒤 아주버님이 새 직장에 취직을 하면서 우리는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따라붙었죠. 그래, 니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산다니 어쩌겠니? 결혼해라. 하긴 하는데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둬. 보다시피 우리 집은 돈이 결혼자금 대줄 돈도 없고 신혼집 구해줄 여력은 더더욱 없다. 그러니 둘이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든 네 친정이 부탁해 마련하든 알아서 준비해. 처음부터 시댁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던 터라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수중에 있는 돈으로 집을 구하려니 현실의 벽을 실감하겠더라고요. 저희 부부와 함께 신혼집을 보러 다니시던 엄마는 예산에 맞는 집들의 참혹한 수준을 보시곤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 아빠를 어떻게 구슬렀는지 다음날 아빠가 집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내가 마련해 줄게.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면서 뭐라도 해주고픈 친정아빠 심정을 거절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장인어른,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족해도 저희 힘으로 시작할게요. 남편은 극구 사양했지만 아빠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서영이 결혼자금으로 준비했던 돈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둘이 열심히 벌어서 평수도 키워가고 집도 사면 되는 거지. 안 그런가?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서 마련해준 보증금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설마 고가 전셋집 하나 구해주고 혼수랑 예단비를 퉁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난 다른 건 몰라도 예단비를 확실히 받아야겠다. 지 형제치고 하는 결혼인데 할 건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 저희 결혼에 숟가락 하나 안 해주시면서 당신 권리는 어찌나 알뜰하게 챙기려고 하는지 정남이가 뚝 떨어질 정도였어요. 신우이는 자기가 우리 결혼의 1등 공신이라며 명품 백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염치 없는 시댁의 만행은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도 계속됐어요. 특히 시어머니가요. 이제 갓 신혼 살림을 시작한 저희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라고 하시는 거 있죠. 어머님, 어떻게 매달 200이나 드려요? 그건 무리예요. 아니, 그게 뭐가 무리라는 거냐? 도훈이가 100, 네가 100, 반반 부담하면 별것도 아닌데. 게다가 남들은 신혼집 대출금 갚느라 전전긍긍한다는데 니들은 그럴 걱정도 없잖아. 그리고 네가 뭘 모르고 결혼을 한 모양인데 지금까지 우리 집은 도훈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어.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끊겼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냐?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반반 부담해서 받는 수밖에. 어머님 말은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결혼 전까지 거의 가장 노릇을 하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피 빨리며 살아온 남편이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젠 제 가정을 지켜야 돼요. 더 이상은 돈 못 해드린다고요. 어머님 용돈은 적정 금액으로 매달 드릴게요. 하지만 생활비는 형이랑 지은이한테 받으세요. 둘 다 성인인데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죠. 어머님은 착한 아들이 여우 같은 마누라를 만나 하루아침에 변했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로 저는 시댁에서 공공의 적이 돼버렸죠.
아주버님은 저 들으라는 듯 대놓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시끄러워졌다고 볼멘 소리를 했어요. 신우이는 저 때문에 하루아침에 소녀 가장이 됐다며 엄청 저를 갈궈댔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그런 집에서 그간 살아온 남편이 더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명절과 시어머니 생신 때에 시댁에 갈 일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두통에 시달릴 정도로 끔찍한 인간들이었어요. 시댁 문제를 제외하면 만족스러웠던 결혼이 2년이 넘어갈 무렵 저희 집에는 불행이 닥쳤어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남편한테 이상소견이 발견됐거든요. 위암이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내시경 수술로 염증 부분과 주위만 제거하면 된다더군요. 의사 말로는 아무리 위암 초기라도 내시경 절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침륜이 심하지 않고 분화도가 낮아서 다행이라고요. 그런 말이 위안은 됐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다른 병도 아니고 암이라는데 생각 같아선 남편이 휴직을 했으면 했지만 남편이 극구 반대를 했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다는데 굳이 휴직까지 할 필요 없어. 괜히 회사에 알려지는 것도 그렇고 주말 끼고 며칠 휴가 쓸래. 나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남편 그렇게 약한 놈 아니야. 당신 두고 절대로 안 죽으니까 그만 울어. 아픈 몸으로도 제 걱정부터 하는 남편을 보니 너무 짠해서 그만 울컥했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런 몸으로도 지금 날 위로하는 거야? 사람이 왜 그렇게 불러? 지금은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당신 몸 걱정만 해. 아픈 사람은 좀 이기적이어도 된다고. 속마음과 달리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끌어안고 위로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남편의 위암 판정 사실을 전해들은 친정 부모님은 한동안 생활비 지원을 해줄 테니 일을 쉬게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장인 장모도 제 남편 걱정을 이렇게 하는데 정작 피를 나눈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지들 걱정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 아들 암에 걸렸으니 나보고 수술비를 내라는 거냐? 간병을 하라는 거냐? 위암 초기라며? 그럼 간단한 수술을 끝날 병인데 뭘 그렇게 난리를 쳐? 말이 나왔으니 말이다만 다 큰 자식 결혼시켜 보냈으면 이제 니들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나한테 자식 책임을 지라는 거야? 네 남편이니 네가 알아서 해. 설마 너 이 일을 핑계로 그 알량한 내 용돈도 끊겠다는 건 아니지? 너 그랬다가 내가 가만히 있을 성 싶으냐? 안 그래도 큰애 결혼 앞두고 심란한 판인데 그건 하필 이럴 때 아프고 난리라니.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암튼 이번 달 용돈도 확실히 보내. 별것도 아닌 일로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당신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데도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묻기는커녕 용돈 안 줄까봐 화부터 내는 사람이 정말 친엄마 맞나 싶더라고요. 그건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수씨, 암 초기면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게 위암이고 완치율 높은 것도 위암이에요. 난 또 뭐 대단한 병이라고. 근데 보험은 몇 개나 들어놨어요. 보험금 꽤 짭짤하게 나온다죠. 돈이 녀석 태어나면 한턱 쏘라고 하세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횟집에 가서 오마카세로 쏘라 그래야지. 글쎄 이러지 뭐예요. 지동생이 암에 걸렸다는데 보험비로 회 얻어 처먹을 생각부터 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같이 쓰레기 같았어요. 이건 가족도 아니다 싶었죠. 다행히 남편의 수술은 잘 끝났고 몸도 금방 회복돼서 회사에 바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하나뿐인 사위 몸보신 시켜야 한다며 보양식을 잔뜩 만들어주셨어요. 아빠는 사위 건강 챙겨야 한다며 저희 집에 운동기구도 하나 놔주셨고요. 지금껏 자기 부모 형제한테 대접도 못 받고 살았던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의 사위 사랑에 감동했는지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애써 눈물을 참더라고요. 마음 가는데 몸도 간다고 그 일을 겪은 후로 남편의 저희 친정 발걸음이 잦아졌어요. 딱히 무슨 날이 아니어도 맛집에서 포장해온 음식들을 들고 제 친정에 찾아가기도 하고 저희 엄마랑 극장 데이트도 하고
아빠랑 밤낚시를 가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살갑게 구는 제 남편을 큰아들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각별히 아끼셨죠. 시댁 문제만 빼면 정말 완벽한 결혼 생활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웃음꽃이 피어선 저를 끌어안고 환호성을 치더라고요. 여보, 나 주식으로 얼마 벌었는지 알아? 자그마치 3억이야. 뭐? 3억? 근데 당신이 주식을 했었어? 언제부터? 평소 취미로 주식 투자를 하며 부수입을 올리던 제 동생 권유로 남편도 주식 투자를 해왔었나 봐요. 처음엔 용돈을 쪼개서 투자를 하다가 어느 정도 종잣돈이 만들어지자 공격적으로 달려들었는데 운 좋게 대박을 친 거였죠. 순식간에 생긴 목돈에 기쁘기도 했지만 혹여 이번 일을 계기로 남편이 주식에 목매진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따끔하게 한 소리 하고는 일정 금액 외에는 절대 주식에 쏟아붓지 말라고 각서까지 받아냈죠. 알아. 나도 더는 안 바래. 괜히 욕심부렸다가 망하기 십상이니까. 그나저나 여보, 우리 이 돈 합해서 집 살까? 가지고 있으면 쓸데없이 쓰게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남편이 걱정하는 건 딴 데 있었어요. 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 시댁에서 또 뜯어갈까봐 겁이 났던 거죠. 마음 약한 제 남편은 자기 엄마나 형제들이 죽는 소리를 하면 자신도 넘어갈 게 뻔하다는 걸 안 탓이었죠. 그리고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암에 걸리고 몇 년간 시댁과는 연락도 없이 살았는데 하루는 시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상견례 때 오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시누이가 전화를 끊을 생각을 안 낸 거예요. 뭔가 꿍꿍이가 있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여우같이 콧소리까지 내며 그러는 거예요. 언니, 작은 오빠 친구 상철 오빠 아시죠? 나 어제 길에서 우연히 상철 오빠를 만났는데 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작은 오빠가 돈벼락 맞았다고. 주식으로 3억 벌었다던데 정말이에요? 시누이가 전화한 진짜 목적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나 스드메랑 신혼여행비 작은 오빠가 해주면 안 될까요? 3억이나 벌었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언니? 내가 작은 오빠 결혼에 힘썼던 거 잊은 건 아니죠? 우리 집에서 다 반대하는 결혼 나 혼자 찬성해줬잖아요. 그 은혜 잊으면 안 된다고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요. 저희 그 돈 딴 데 쓰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아가씨한테는 저희 결혼할 때 명품 백 해줬잖아요. 지금껏 살면서 나도 못 들어본 그런 고가의 백을 받고도 더 바라면 안 되죠. 언니, 이제 보니까 사람이 좀 그렇다? 돈 천도 안 하는 백 하나 사주고 몇 년째 우려먹으려고 그래요. 돈도 벌 만큼 번 사람이 인심 이렇게 쓰면 곤란하죠. 언니가 정 이렇게 나오면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시누이는 성질을 내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 엿먹으라고 제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시댁에 알렸던 모양이에요. 득달같이 어머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도훈이가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며? 안 그래도 니들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구나. 들었나 모르겠는데 우리 큰애가 얼마 전에 회사를 관뒀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새아기한테 눈치도 보였는데 하늘이 도왔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이 돕다뇨. 넌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큰애가 직장을 잃었으면 니들이 생활비 정도는 대줘야 할 거 아니냔 말이야.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3억이나 벌었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남도 아닌 형제간에. 그놈의 눈물 나는 형제간의 우애, 기도 안 차는 어머님 말에 저도 모르게 혀를 찼지 뭐예요. 어머님, 좀 뻔뻔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제 남편 암에 걸렸다고 전화 드렸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큰 자식 결혼까지 시켰으면 남은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살라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저요, 그때 어머님 말씀 듣고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 남편한테 가족은 나뿐이라는 걸요. 적어도 부모라면 병 걸린 아들 병문안은 한번 오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빈말이라도 몸은 괜찮냐고 전화라도 한 통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돈 뜯어먹겠다고 전화를 해요? 어머님 참 무서운 분이네요. 이런 사람을 어머니로 둔 제 남편이 다 불쌍할 지경이라고요.
뭐? 이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니네는 내가 시애미로도 안 보이냐? 네 친정에선 어른한테 이러라고 가르치더냐고? 친정 얘기까지 나오자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힘껏 반격을 하려는데 그때 안방에서 나온 남편이 제 전화기를 가로챘어요. 그리곤 지금껏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로 전화기에 대고 빽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가 뭔데 이 사람한테 소리를 치십니까? 왜요? 병 걸린 아들은 필요 없다더니 이제 와서 돈 좀 손에 쥐었다니까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생각이 드셨어요? 사람이 힘들어 보니 그때 알겠더라고요. 정말 날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날 이용해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 다시는 저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둘째 아들은 암에 걸려 죽었다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평생 그 잘난 큰아들 위해 사셨으니 말년은 큰아들 수발 받으며 사시면 되겠네요. 전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어머니랑 영 끊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냐, 영 끊을 테면 끊어라. 그래도 나 죽을 때까지 용돈은 붙여. 그것까지 끊으면 넌 인간도 아니야. 어머님의 마지막 말에 남편은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을 했어요. 끝까지 자신을 돈지갑으로만 생각하는 어머니한테 실망을 한 거였죠. 그래도 부모라고 암투병을 하면서도 어머님 용돈은 밀리지 않고 보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그 후로 어머님께 보내던 용돈도 딱 끊고 시댁 식구들한테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차단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회사로 찾아와 용돈은 왜 안 보내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남편과 저는 몇 년 만에 어머님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회사 보안 요원이 남편한테 이분이 어머님 맞으시냐고 물었고 남편은 어머님을 빤히 보면서 딱 잘라 말했어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그 말에 어머님은 다리를 휘청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랄 정도였으니 당연하죠. 결국 어머님은 보안요원 손에 끌려 건물에서 내쫓겼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부모를 죽었다고 말한 제 남편의 태도를 두고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제 남편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남편이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온 상처에 비하면 자식한테 버림받은 시어머니 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누이 결혼식도 불참한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도 시댁과는 연락을 끊고 살아요. 남편은 자기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을 저희 부모님한테 받고 살고 있고요. 주식 투자로 번 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한 우리 부부는 내년 봄에 태어날 우리 첫아이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남편은 내 아이한테만큼은 자신이 받지 못한 부모 사랑까지 다 합쳐서 열렬히 아끼고 사랑해주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이제는 이 가여운 남자가 가족한테 받은 상처를 털어내고 사랑받는 남편이자 사위, 아빠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